최근 안토니와 레시포드, 맨유에서 임대를 떠난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베티스로 이적한 이후에 7경기에서 3골과 2개의 도움, 공격 포인트를 정말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레알 베티스가 2대1 정말 큰 이변을 일으켰는데 이 이변을 일으킬 때 주역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있었던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아스톤 빌라의 축구에 적응을 하면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최근 아스톤 빌라의 축구에 점점 더 적응을 해가기 시작하면서 첼시전 2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카디프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점을 보면 평점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레알 베티스로 이적한 다음에는 모든 경기에서 평점이 평균 이상의 평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토니와 레시포드 두 선수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맨유의 아모린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토니가 맨유를 떠나서 왜 성공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토니가 현재 라리가에서 훨씬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영향이 많이 받는 요인은 피지컬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안토니가 볼을 잡을 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부딪히는 순간 안토니의 플레이가 제대로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라리가에서는 조금 더 피지컬적인 부분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덜 강조되는 리그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리가에서 안토니가 플레이할 수 있는 조금 더 괜찮은 환경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하다 보니까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공격수들 발밑으로 떨어뜨려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붙여놓고 달려가면서 부딪히는 이런 장면들이 비교적 라리가보다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안토니가 라리가에서는 몸으로 싸워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안토니가 이제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다 보니까 수비를 많이 해야 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볼을 경합한 횟수를 보면요. 3번째로 볼을 경합한 횟수가 많은 선수가 안토니였습니다. 특히나 베티스의 공격 라인에서도 가장 많은 몸싸움을 펼친 선수, 볼을 경합한 선수가 안토니였거든요. 그리고 14번의 경합 상황에서 7번이나 경합에서 승리하는 그래도 매우 높은 경합 상황에서의 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피지컬적으로 부족한 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레알 베티스에서는 안토니의 플레이가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냐? 물론 아모린 감독의 이 피지컬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으로도 안토니가 볼을 잡은 다음에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펼치면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상황들을 최소화시켜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안토니의 활용 방법 자체를 베티스에서는 어느 정도 영리하게 가져가는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베티스는 에이스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가운데 있는 이스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코가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이스코가 오른발을 쓰기 위해서 왼쪽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스코에게 가장 많은 패스가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베티스가 기본적으로는 볼 점유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왼쪽 라인에서 이스코를 중심으로 볼을 많이 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 선수들이 한쪽으로 좀 쏠리게 되겠죠. 그러면 쏠리는 순간 안토니가 넓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토니가 여기서 이스코가 볼을 잡았을 때 방향 전환을 하면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를 하고요. 이때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넓기도 하고 그리고 안토니가 밑에서부터 볼을 끌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볼을 점유할 때 중심이 되면서 볼을 소유하고 상대의 밀집 수비 안에서 상대 수비와 몸싸움을 펼치면서 볼을 주고받는 이런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스코가 그런 역할을 하고 이스코가 경기를 주도할 때 안토니는 이스코가 만들어준 공간에서 넓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안토니가 최근에 베티스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에서는 테나 감독이나 아모린 감독이 안토니를 활용할 때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의 피지컬 차이도 있겠지만 볼을 조금 더 밑에서 만지고 아래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역할, 이 역할을 안토니에게 맡길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 안토니를 오른쪽 윙백으로 많이 썼잖아요. 근데 이 윙백의 자리에서 아모린 감독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윙백들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내요. 그리고 끌어냈을 때 기본적으로는 윙백들에게 패스를 먼저 보내주게 되죠. 그러면 안토니가 여기서 아래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상대가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하니까 일단 공간도 좁고요. 여기서 볼을 받아서 끌고 올라가는 역할도 해줬어야 돼요. 그리고 안토니가 이렇게 윙백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위치한다 라고 했을 때도 순간적으로 윙백이 내려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가 앞쪽에서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어느 정도는 공간이 나오니까 볼을 끌고 올라가 주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이러한 형태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맨유에서는 안토니가 볼을 잡는 횟수가 아래쪽에 형성될 때가 많았고 그리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몸으로 상대 수비가 안토니에게 견제를 가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는 건데 반대로 베티스에서는 이스코가 볼을 끌고 올라오거나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주고 안토니는 조금 더 위쪽에서 수비가 분산이 됐을 때 넓은 공간에서 볼을 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패스, 마무리 슈팅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유에서 가장 최근에 선발로 나와서 윙백을 뛰었던 경기가 보데글림트 전인데요. 안토니가 60분가량 뛰었어요. 근데 안토니의 이 터치맵을 보면 안토니가 하프라인 밑에서 많은 볼 터치를 가져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페널티 박스 주변에까지 내려와서 볼을 끌고 올라가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이다 보니까 베티스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안토니가 밑에서 볼을 많이 터치하는 장면이 꽤 나왔었지만 그 전 경기 헤타페와의 경기를 보면요. 안토니가 본인들의 진영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볼 터치가 많아지면서 이 앞쪽에서 볼을 많이 터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전 경기였던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도 이 경기가 풀타임을 뛰었는데 본인들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터치한 횟수는 거의 없고요. 하프라인 근처 혹은 하프라인 근처보다 위쪽 상대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 터치를 한 횟수가 유난히 많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스코가 받아서 반대편으로 전환한다. 이게 이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스코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도 이스코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이스코 쪽으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쏠릴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데 방향 전환을 할 때도 순간적으로 뒤에 있었던 풀백 사발리가 빨리 올라와서 안토니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안토니가 기본적으로 이런 1대1 돌파 상황에서 1대1 돌파를 잘하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 선수는 볼을 잡아서 주변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센스 있게 연결해주는 요 역할에 좀 특화가 되어 있어요. 아약스에서도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코가 방향 전환을 해서 안토니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그 순간 수비가 안토니와 1대1 상황이 되는데 이때 사발리가 올라가면 사발리에게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사발리를 따라서 수비가 끌려나가면 이때 공간이 나니까 안토니가 접고 들어와서 슈팅 혹은 또 다른 선수가 안토니에게 붙으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이런 이제 선택지 마지막 파이널 상황에서의 선택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토니가 이제 어제 경기도 보면 직접 볼을 가지고 돌파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수비수를 앞에 두고 그러면 수비수와 몸싸움을 할 때 라리가에서도 여전히 이 몸싸움에 강한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와 부딪혔는데 안토니가 비니시우스와 부딪히는 순간 돌파를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안토니가 넘어진 사이에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안토니가 돌파에 실패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토니가 수비수를 많이 앞에 두고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베티스의 선수들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는 넓은 공간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이스코가 중앙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수비가 이쪽에 쏠리는 거죠. 그리고 방향 전환을 안토니 쪽으로 해주면 안토니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토니가 볼을 잡는 순간 일단 공간이 넓은데 그때 뒤에 있었던 사발리 풀백이 올라가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안토니가 접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발리가 올라갈 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안토니가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뛰어들어가는 사발리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사발리가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장면이 이제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도 안토니가 반대편에 있고 이스코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베티스가 여기서 공격을 해요. 빌드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올라오는 사발리가 있어요. 안토니가 공간이 넓으니까 의도적으로 수비를 한 명 끌어당겨 놓고 뒤쪽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코가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 이스코가 볼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안토니가 일부러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 보고 지금 화면에 안 보이지만 올라가고 있는 사발리에게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사발리가 볼을 잡습니다. 근데 사발리가 이 넓은 공에서 볼을 잡으니까 또 이번에는 수비가 사발리에게 끌려나가요. 그러면 이때 안토니가 공간이 또 많아지니까 내려와서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안토니가 공간이 일단 넓으니까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사발리가 뛰어나가고요. 안쪽에도 공격수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순간 뛰어들어가는 사발리 때문에 수비가 약간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안토니가 그대로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안토니는 이런 역할에 일단은 베티스에서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편의 넓은 공간에 서 있고 이 장면도 한쪽에 다 모든 선수가 쏠려 있죠. 이스코를 비롯한 베티스의 선수들이 그 다음에 방향 전환 그리고 안토니가 볼을 잡았을 때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면 사실은 상대가 몸싸움을 걸기 전에 안토니가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가 볼을 잡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면도 보면요. 이 장면도 이번엔 이스코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와 있는데 이스코, 안토니 그리고 사발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코가 볼을 가지고 계속 소유를 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을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안토니는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죠. 빌드업에 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이스코가 수비를 모두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었는데 이때 이스코에게 수비가 한 명 쏠리고요. 측면에는 사발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풀백 맨디가 사발리에게 끌려났어요. 그 순간 안토니는 공간을 찾아서 위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스코에게 수비가 쏠려 있고 그리고 올라와 있는 사발리에게도 순간적으로 맨디가 끌려나간 상황. 이때 안토니는 앞쪽으로 뛰어 들어가고요. 좋은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스코가 뛰어 들어가는 안토니에게 넓은 공간을 발생을 하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토니가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는데 기본적으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안토니가 뛰어 들어가는 선수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토니가 잘하는 거 볼을 가지고 약간 끕니다. 끌면서 수비수들을 본인에게 일단은 끌어당겨요. 일단은 안토니가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수비가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비가 본인에게 쏠릴 때 비어있는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안토니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동료 선수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계속 안토니가 만들어주니까 최근에 어시스트 횟수도 늘어나고 득점도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최근에 득점했던 경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스코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코 때문에 수비가 다 쏠려 있습니다. 반대편에 안토니, 올라오고 있는 사발리 그리고 사발리 쪽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사발리가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토니에게 먼저 줍니다. 그리고 안토니가 여기서 사발리와 수비수와 2대2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안토니가 볼을 잡는 순간 사발리가 뒤로 뛰어요. 그러니까 오프 더 볼이 좋은 선수가 이 안토니 주변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안토니가 1대1로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누군가가 수비를 분산시켜줘야 안토니의 약간 부족한 피지컬을 보완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사발리에게 수비수 2명이 속았어요. 약간. 그래서 안토니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사발리에게 수비수 2명이 끌려 나가는 순간 안토니는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고요.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직접 슈팅 각도가 나오니까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모린 감독이 피지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이 안토니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는
베티스에서 조금 더 활용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쓰기 나름이니까 전술적으로도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테나그 감독이나 아모린 감독이 본인의 전술에 안토니를 끼워 맞추려고 했다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펠그리니 감독이 안토니의 장점을 살려주는 맞춤 전술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전술을 생각하면서 안토니를 데려온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래시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시포드도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가진 특징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고요. 온 더 볼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다는 강점을 또 가지고 있죠. 오프 더 볼이 좋은 것에 더해서. 그래서 뒷공간 침투가 이 선수의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에메리 감독이 이제 맨유에서 했던 걸 보면 래시포드를 영입을 왜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래시포드가 아스톤빌라에 갔을 때부터 기대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였어요. 뒷공간 침투를 잘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선수들을 많이 모아놓고 뒷공간 침투 공간으로 빨리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좋아해요. 와킨스 그리고 뭐 지난 시즌에 있었던 뭐 무사 디아비 아니면 레온 베일리 로저스 그리고 뭐 이번에 또 영입한 도니 말렌 뭐 등등등등 약간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온더볼 능력도 기본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그것보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면서 모든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될 수 있는 선수들 그리고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특화가 되어 있고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래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빌라가 처음에 볼을 전개를 할 때 약간은 내려앉아서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편이에요. 근데 끌어당길 때도 끌어당겼을 때 이제 어떤 면이 있느냐 끌어당기는 순간 좌우에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아센시오가 가운데 있고 래시포드가 왼쪽에 있죠. 그 전방에는 뭐 당연히 와킨스가 있는 거고 오른쪽에는 로저스 같은 선수가 있어요. 근데 로저스, 와킨스, 아센시오, 래시포드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측면과 중앙에서 다 뛸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하게끔 뒤에서 볼을 돌리다가 상대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순간 자연스럽게 상대가 수비 라인이 올라오니까 이때 아센시오, 래시포드, 로저스, 와킨스 이런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게 됩니다. 근데 공간으로 뛸 때 어느 한 공간으로 뛰는 게 아니라 스위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뛰어가요. 이 전술에 래시포드가 굉장히 잘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아센시오와 래시포드가 굉장히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센시오가 만약에 오른쪽에서 볼 잡는다. 왼발을 쓰니까 왼발을 쓰면서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찔러주는 게 되거든요. 요런 컨셉으로 요즘에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밀집을 하니까 이때 풀백들도 과감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풀백들에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더 많은 공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뛰어들어가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요 역할을 래시포드에게 맡기니까 래시포드가 굉장히 잘하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래시포드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장면들이 이럴 때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아센시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때 반대편을 보면서 래시포드가 라인을 타고 있다가 뛰어갑니다. 그럼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아센시오의 날카로운 왼발 이게 들어가요.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와 아센시오의 왼발 킥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래시포드가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을 보면요. 이 장면은 이번에는 아센시오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볼을 잡은 선수가 뛰어들어간 래시포드를 바라보고 있어요. 래시포드가 기본적으로 이 측면 공간에서 가운데로 대각선 침투를 하는 게 스피드가 워낙에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점인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니까 래시포드의 스피드를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뒷공간 침투 래시포드가 볼을 잡게 되고 여기서 래시포드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아센시오에게 패스 아센시오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죠. 이게 첼시전의 장면이었는데 아까 전 장면과 거의 동일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들이 반복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있었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번엔 마트센 왼쪽 풀백이 올라오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센시오는 가운데로 들어가서 와킨스,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과 가운데 밀집하고 있죠. 이때 수비가 끌려나가는 순간 래시포드가 이 공간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순간적으로 수비가 측면으로 끌려나가 있으니까 이때 래시포드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돌아뜁니다. 그 돌아뛰는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래시포드가 워낙에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여기서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는 이런 장면이고 다른 장면도 보면 이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수비가 순간적으로 풀백에게 끌려나가니까 이때 래시포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뛰어들어가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래시포드의 공간 침투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리고요. 여기서 래시포드가 아까 전처럼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와킨스가 뛰어 들어갈 때 와킨스에게 수비가 쏠리니까 레시포드가 볼을 잡아서 순간적인 센스를 발휘해서 와킨스가 아니라 뒤로 뛰어오는 아센시오한테 줍니다. 그래서 아센시오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벌써 이 레시포드의 침투, 아센시오의 득점, 이게 현재 레시포드가 어시스트를 3개 기록했는데 3개 다 아센시오한테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것도 이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레시포드가, 아모린 감독은 볼을 조금 더 소유를 해야 되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줘야 되는, 아까 이 안토니가 했던 역할처럼 결국엔 레시포드는 안토니랑 반대편에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됐던 거잖아요.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수비 끌어당기고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에는 레시포드가 안 맞으니까 못하다가, 물론 테나 감독 때도 레시포드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그리고 마인드에 뭐 문제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봐도 그런 역할을 맡다가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감독을 만나니까 이 레시포드의 가진 강점이 발휘가 되더라. 실제로 레시포드가 테나 감독 체제에서 잘했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도 테나 감독이 본인이 볼을 점유하는 그런 축구가 잘 안 되니까 약간 내려앉아서 역습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뛰어나가는 역할의 레시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맨유가 지금 아스톤빌라와 베티스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베티스와 아스톤빌라는 안토니와 레시포드를 영입할 때 안토니의 넓은 공간에서의 볼을 소유한 다음에 여기서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역할, 대신에 몸싸움에 약하다는 단점, 그리고 레시포드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에 강하고 온더볼 플레이가 약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레시포드와 안토니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 레시포드, 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특히나 안토니 같은 경우는 거액을 통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의 사용법을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살리는 이런 방향이 아니라 감독의 전술에 맞추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맨유에서는 못하고 다른 팀에 가면 잘하는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이제 전형적으로 영입을 못하는 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분명히 이 팀에 있을 때 못하는데 이 팀을 떠나면 잘하는,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맨유가 이제 본인들의 이적 시장과 스쿼드 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안토니와 레시포드는 본인들의 맞는 팀으로 떠나는 게 이제 선수의 커리어에서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